여러분, 제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우간다 북부 아웨레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31세 청년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을에 벌어진 일본의 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간다, 작은 마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정수기술을 만나게 되었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2019년 3월, 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5km 떨어진 강까지 걸어가 흙탕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아이들은 설사병에 시달렸고 임신한 여성들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다니다 유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을 청년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하얀 랜드크루저 2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일본 NGO 직원들이었어요. 깔끔한 셔츠를 입은 미유키라는 일본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여러분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정수 시스템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미유키는 우리 마을 회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탱크와 복잡한 파이프들이 연결된 정수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하루에 4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고 6개월마다 필터만 교체하면 됩니다. 설치 후 6개월간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깨끗한 물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6개월 후에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의문들은 일본 팀의 확신에 참 모습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설치 과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기술자들이 가져온 장비들은 모두 최신식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정수 탱크, 정밀한 필터 시스템, 자동화된 펌프까지. 마치 우리 마을에 작은 공장이 들어선 것 같았어요. 2주 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운전 날, 투명하고 깨끗한 물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 아코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 봐요. 미유키는 우리에게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매일 염소 타블렛을 넣고 일주일에 한 번 탱크를 청소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6개월 후면 여러분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필터는 일본에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마을이 드디어 현대적인 시설을 갖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더 이상 더러운 물 때문에 아프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6개월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깨끗한 물을 마시며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들의 설사병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여성들은 더 이상 먼 강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미유키가 남겨준 매뉴얼을 뒤적였지만 모든 설명이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마을 교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찾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매뉴얼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전기 회로도, 부품 번호, 기술 용어들로 가득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고장 부위에 접근하려면 특수 공구가 필요했는데 그런 도구는 마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유키가 남겨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게 찾아왔어요. 조슈아, 언제쯤 물이 다시 나올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강으로 물을 기르러 가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흙탕물을 마시기 싫어했고 다시 설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필터 교체였어요. 6개월이 되자 필터가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미유키는 분명히 일본에서 주문하면 된다고 했는데 필터 하나 가격이 500달러였어요. 우리 마을 전체 월 수입이 300달러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결국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런 허탈감도 없었을 텐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코타 할머니의 말이었어요. 손자가 다시 배탈이 났어. 깨끗한 물을 맛본 뒤라 더 속상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받은 건 정수 시스템이 아니라 또 다른 의존성이었다는 것을. 일본 기술자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스템을 분해해보려 했지만 복잡한 전자 부품들과 정밀한 필터 구조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하나의 부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전체 시스템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비싼 정수시설은 마을 한복판에서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앞에서 놀고 새들은 파이프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인근 다른 마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본 NGO가 설치한 정수시설들이 하나둘씩 고장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곳은 3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유지비만 해도 1,200달러에서 2,000달러가 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 마을 아이들을 1년 동안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절망했어요. 우리 마을의 미래가, 아이들의 건강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이 우리 마을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2020년 2월, 똑같이 하얀 차량 2대가 우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더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카메라나 기록 장비보다는 작업용 가방을 더 많이 들고 있었어요. 김지윤이라는 한국 여성이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몇 마디 스와힐리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화려한 약속을 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지윤의 첫 마디가 달랐습니다. 먼저 이전 시설이 왜 고장났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여러분과 6개월이 아니라 최소 3년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고장난 일본 정수시설 앞에 쪼그려 앉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김지윤은 복잡한 전기 부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시스템의 문제는 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면 전문가가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온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때 트럭에서 내려온 장비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일본 시스템에 비해 훨씬 단순해 보였거든요. 큰 콘크리트 탱크, 간단한 필터, 그리고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펌프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에 15톤 이상 처리할 수 있나요? 일본 시스템은 4톤이었는데 제가 의구심을 표현하자 김지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성능이 좋다고 해서 복잡할 필요는 없어요. 중력과 자연 여과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팀의 접근법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설치 첫날부터 마을 청년 5명을 선발해서 함께 작업하게 했거든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김지윤은 매 단계마다 설명해 줬어요. 이 파이프는 왜 여기에 연결하는지, 이 밸브는 어떻게 조작하는지, 고장나면 어느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녀가 가져온 교육 자료는 그림으로 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간단한 그림과 현지어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든 부품을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필터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래와 자갈로 만들 수 있어요. 펌프가 고장나면 캄팔라에서 파는 일반 부품으로 수리 가능하고요. 2주간의 설치 과정은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립하고 분해해봤습니다. 실수하면 김지윤이 웃으며 다시 가르쳐줬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시운전 날이 왔을 때 물이 나오는 걸 본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이 달랐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하루 생산량이 정말로 15톤이 넘었거든요. 일본 시스템의 거의 4배였어요. 게다가 전기 없이도 중력만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다음에 나타났어요. 김지우는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마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어요. 그 3개월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수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검사법, 간단한 수리법, 심지어 부기까지요. 마을 회계 담당자에게는 시설 운영비 관리법을 가르쳐 줬어요. 연간 유지비는 $500 정도면 충분해요. 필터 교체비까지 포함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본 시스템은 연간 $2,000가 들었는데 4분의 1 비용으로 더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니. 김지윤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6개월마다 점검차 방문할 거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달랐어요. 한국팀은 기술을 주고 간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간 거였어요. 김지윤이 떠난 후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어요. 설치한 지 한 달 후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차근차근 점검해봤어요. 펌프 내부에 작은 돌멩이가 끼어 있었더라고요. 15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고쳤거든요. 6개월 후 김지윤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그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수질 상태도 완벽하고요. 그때 그녀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인근 마을에도 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지윤은 진지했어요. 조슈아 씨와 함께 교육받은 청년들이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췄어요. 기술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죠. 그렇게 저는 지역 기술자가 되었어요. 김지윤과 함께 인근 3개 마을을 다니며 같은 정수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을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김지윤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같은 지역 사람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였어요. 조슈아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런 반응이었죠. 2년째 되던 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근 마을에서 큰 고장이 났는데 48시간 만에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 기술자가 문제를 진단하고 수리까지 완벽하게 해낸 거였습니다. 김지윤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에요.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가는 거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 4개 마을의 정수시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한 시설들의 86% 이상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통계를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아코타 할머니는 이제 다른 마을 할머니들에게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내 손자는 3년 동안 한 번도 설사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을 경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여성들이 더 이상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졌고 학교 출석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외부 도움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정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지윤은 6개월마다 정기 방문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점검보다는 친구를 만나러 오는 느낌이에요. 시설 관리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그녀가 가져온 통계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의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설치 전보다 85% 감소했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경제적 효과도 컸어요. 병원비, 약값,
물 구매비 등을 합치면 마을 전체가 연간 $4,200를 절약하고 있었어요. 시설 유지비 $500를 빼도 엄청난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안 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변화가 단순히 기술 때문만은 아니에요. 함께 하려는 마음, 가르치려는 진심,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신뢰 때문이었죠.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수시설 점검을 하러 갔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힘차게 흘러나오는 걸 보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늘 배탈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의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더 잘하게 된 거죠. 아코타 할머니는 이제 마을의 보건 지도자가 되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만 준 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살아갈 힘을 주었어. 정말 그래요. 일본 팀이 주고 간 건 기계였어요. 하지만 한국 팀이 남긴 건 사람이었어요. 기술을 아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기술을 전수한 인근 마을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들이 또 다른 마을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조슈아,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도움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경제적 변화도 놀라워요.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 수입이 30% 증가했어요. 작은 가게도 생겼고 수공예 협동조합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작년에 김지윤이 마지막 정기 방문을 했을 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졸업이네요.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걸 해내고 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만든 태극기였어요. 헝겊에 그려서 만든 거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김지우는 그 태극기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꿈을 갖고 있어요. 우간다 전체에 이런 기술을 퍼뜨리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마음가짐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방식으로 설치된 아프리카 정수시설들의 86% 이상이 3년 후에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다른 방식으로 설치된 시설들은 37%만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기술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이에요. 함께 하려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현지 사람들을 믿어주는 마음 말이에요. 오늘도 아이들이 정수대 앞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웃고 있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물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알아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한 마을을 바꾸고, 이제는 지역 전체를 바꾸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알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간다에 놀러 오세요. 제가 직접 우리 마을을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이 심어준 제가 20년간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관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관세를 때렸더니 우리 돈을 빌리는 비용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빗 로저스, 미국 재무부에서 20년간 국가 부채를 관리해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이 어떻게 자신의 발등을 찍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한 건 주식시장이었어요. 삼성이 떨어진다. 현대차가 폭락한다. 한국 경제 큰일 났다. 모든 뉴스가 그런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희 재무부 국채관리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월 3일 오전 9시 제 컴퓨터 화면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에서 4.6%로 급등한 거였습니다. 이상하다. 위험회피 상황이면 돈이 국채로 몰려야 하는데 보통은 이래요. 세계의 위기가 오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미국 국채로 돈을 몰아줍니다. 그러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죠.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어요. 위기 상황인데도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었거든요. 제 동료 제니퍼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데이빗, 이거 봐. 30년 만기 금리도 5%를 넘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국채 금리 1%포인트 상승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연간 320억 달러의 추가 이자 부담입니다. 하루에 약 9천만 달러씩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0.4%포인트나 뛴 거예요. 하루 만에 연간 128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제 아내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는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여보, 한국 쪽 소식 들어본 거 있어? 한국 정부가 뭔가 특별한 대응을 했나? 아니, 별다른 소식 없던데. 오히려 조용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조용한 게 이상하다고.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년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제 아들 브래드가 골드만삭스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는데 그 친구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지금 시장이 완전히 미쳤어. 모든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고. 왜? 무슨 일이야?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다들 생각해. 그럼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하잖아.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아, 그렇구나. 악순환이 시작된 거였어요. 관세 물가 상승 연준 금리 인상 기존 국채 가치 하락. 국채 매도 금리 더 상승 이자 부담 급증. 제가 매일 장관님께 올리는 보고서의 숫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4월 4일 현재 1일 이자 부담 증가액 2억 1천만 달러. 4월 5일 현재 1일 이자 부담 증가액 2억 8천만 달러. 이게 뭔 말이냐면 관세를 때린 이후로 매일매일 2억 달러 이상씩 빚이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고 관세를 때렸는데 우리가 더 큰 돈을 잃고 있는 거였죠. 더 무서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도에 나섰고 중국은 아예 새로운 매입을 중단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거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미국의 신용도에 의문을 표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밤잠을 못 이루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에서 낸 공식 성명서를 봤는데 딱 한 줄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뭘 기다린다는 거죠? 일주일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까지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아들 브래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회사에서 미국 국채 포지션을 50%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뭐, 골드만삭스가? 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세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이 자기 나라 국채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었어요. 제가 긴급히 월스트리트 주요 인사들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국채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그들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데이빗, 우리는 투자자들의 돈을 막고 있어요. 손실을 감수하면서 애국심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정책이 언제 바뀔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미국 국채도 그냥 하나의 투자 상품일 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관세 정책이 우리 자신의 신용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 분데스방크가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달러 보유량을 축소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영국까지도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채 매입을 일시 중단했어요. 제가 매일 올리는 보고서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위기 경보.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한국 언론을 봐도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더군요. 마치 우리 상황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한국이 타격을 받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거죠? 4월 중순 저에게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박선영이라는 분에게서 온 거였어요. 로저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국제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상했어요. 한국 공무원이 미국 재무부 담당관에게 직접 연락을 하다니. 화상회의로 박선영 국장을 만났는데 첫 인상이 놀라웠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거든요. 로저스 담당관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네. 국채 금리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그럴 만하죠. 하루에 2억 달러씩 이자가 늘어나면 잠깐, 이분이 우리 내부 수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박 국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전 세계 국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요? 물론 받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다고요? 박 국장이 화면을 공유하더니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작성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금융시장 충격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지금 상황을 예언한 것 같았거든요. 국채 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 이탈, 달러 신뢰도 하락, 모든 게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한국은 대응책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 국장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대응책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미국이 스스로 문제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요. 그게 무슨... 로저스 담당관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미국 재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세 때문에 생긴 무역 분쟁이요? 아니에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34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예요. 그리고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것. 박 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000억 달러라고 해봐요. 하지만 국채 금리 1%포인트 상승으로 추가로 나가는 이자가 연간 3,000억 달러가 넘어요. 계산이 안 맞죠? 그 순간 머릿속이 번개 맞은 것처럼 밝아졌어요. 한국이 우리와 정면으로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관세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미국의 재정 구조상 절대로 버틸 수 없어요. 박 국장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동맹국으로서 조언드리자면 하루빨리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위해서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정말 한 수 위였구나. 5월 초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어요. 이건 1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비용도 급등했어요. 그날 오후 백악관에서 긴급 경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무장관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데이빗,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줘. 현재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관세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가경제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관세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관세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거지? 재무장관님이 설명했어요. 대통령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채 시장에 패닉을 일으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리가 급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한국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제안? 한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관세 협상이 진전될 경우에 한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우리 국채를 사겠다고? 네. 박선영 국장의 말로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박 국장이 정확히 계산한 거였어요. 한국이 미국 국채를 사주면 금리가 안정되고 그 대신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윈윈이면서도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 아들 브래드에게 전화했어요. 브래드, 시장 상황 어때? 아빠, 한국이 미국 국채 매입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벌써 금리가 0.2%포인트 떨어졌어. 그저 소문만으로도 시장이 반응한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플레이어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7월 초 상황이 절박해졌습니다. 8월 1일 관세 발효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선영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저스 담당관님, 요즘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박 국장님, 솔직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매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박 국장님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아셨나요? 박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알았다기보다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재정 구조를 보면 관세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그걸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었죠. 왜요? 미국이 스스로 깨달아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남이 말해서 바뀌는 정책은 금방 또 바뀔 수 있어요. 정말 깊이 생각한 전략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간이 한국 편이다? 네. 미국은 매일 이자를 내야 하지만 저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8월 1일이 가까워질수록 미국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예요. 한국은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걸요. 7월 말 드디어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고 한국 측에서는 건설적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없었어요. 8월 1일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말이죠. 제 아들 브래드가 전화했어요. 아빠, 시장에서는 막판 극적 타결을 예상하고 있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금리 변동성이 엄청나. 변동성. 그게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였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번 일로 한국의 금융시장 이해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금융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것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8월 1일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게는 큰 교훈이 됐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군사력이 센 나라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군함 한 척 보내지 않고도 미국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어요. 오직 침묵과 시간만으로요. 제 아내 수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화도 안 내고 조용히 기다렸는데 미국이 먼저 힘들어하고 있잖아. 맞아.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수학적으로 접근했어. 지금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제목은 한국에게서 배운 재정 정책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쓰지 않아요. 박선영 국장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의 금융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부제로요. 적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지난주 박 국장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 국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데 8월 1일이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박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희는 그냥 기다릴 뿐이고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선택 아닌가요? 어려운 선택일수록 더 신중하게 해야죠. 잘못된 결정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거라는 걸.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해서 경제 법칙까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저희 재무부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 전에 항상 장기적 재정 영향을 먼저 검토해요. 왜냐하면 이번 일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번 일의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는 서로 배우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인내와 미국의 시장, 이 둘이 합쳐지면 정말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동맹이라는 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지혜였습니다. 8월 1일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성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 국채시장 동향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인천국제공항 8월 27일 오후 3시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윌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입니다. 하버드 코리아 인스티튜트 소속으로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하버드, 서울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죠. 원래는 단순한 업무 출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략을 가르치는 재계 한국은 그저 연구 대상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지내며 제가 변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놀라웠어요. 미국 학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려던 참에 자판기 앞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어가 서툰 그분이 자판기 사용법을 몰라 당황해하고 계셨어요. 도움을 드리다가 우연히 자판기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지난 6개월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야근하며 마시던 그 달콤한 믹스커피 맛이 밤늦게 과제를 하다가도 서로 나눠 마시며 격려하던 모습들.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지옥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턴에 도착한 첫날, 학과 회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MBA 졸업생 930명 중 23%가 졸업 3개월 후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전년도 20%에서 더 악화된 수치였습니다. 명문 하버드조차 예외가 아니었죠. 윌슨 교수, 상황이 심각해요. 학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걱정스럽습니다. 대학원생 중 50%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7%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더 심각한 건 학생들의 카페인 의존 문제였습니다. 하루 평균 260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죠. 캠퍼스 곳곳에 카페는 늘 줄이 길었고 도서관에서는 에너지 드링크캔이 쌓인 책상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떠났던 하버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월 첫째 주 Advanced Global Strategy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28세 마이클 톰슨은 골드만삭스에서 3년간 일한 후 MBA에 진학했지만 현재 취업 시장 상황에 패닉 상태였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그는 매일 새벽 3시까지 도서관에서 버티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었죠. 26세 프리아 파텔은 인도계 미국인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지만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29세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였어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수업료 연 7만 5천 달러가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25세 에밀리 왕은 중국계 2세로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손에 든 거대한 커피컵,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에너지 드링크들. 이게 과연 세계 최고 대학의 엘리트들이 사는 모습일까요? 첫 수업을 마치고 교수 라운지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멘탈헬스 서비스나 또래 상담 프로그램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가방 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박스가 만져졌어요. 서울 마지막 날, 서울대 학생들이 선물로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미국 학생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때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도 서로를 챙기며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아파트에서 혼자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6개월 전 서울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이 밤늦게 함께 모여 커피를 마시며 서로 격려하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종이컵 한 잔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같은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업에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은 없으니까요. 그 주 화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 몇 개와 작은 전기포트가 들어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5년간 하버드에서 가르치면서도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죠.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커피를 들고 있었고 프리아는 레드불 캔을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카를로스는 어제 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에밀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은 수업 전에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들이었지만 그래도 호기심 어린 눈빛이 보였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자 교실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몇몇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믹스커피입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죠.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경험한 것인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마이클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3년간 다져진 그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작동하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취업 시장이 이런 상황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28세 청년이 느끼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이미 15만 달러의 빚을 진 상황에서 매 순간이 아까웠던 거죠. 프리아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인도계 미국인으로서 문화적 호기심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더 컸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 프로포절 마감이 내일인데 26세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시간 낭비에 대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어요. 가장 직설적인 반응은 카를로스에게서 나왔습니다. 29세, 가족 중 첫 대학원생인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절실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커피가 아니라 취업 정보예요. 어제 밤에도 우버 드라이버로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언제 졸업할 수 있을지.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현실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예 대답하지 않았어요. 25세 중국계 2세인 그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델 마이너리티라는 압박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 아시아의 것들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과 3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습니다. 학생 상담센터에서 온 보고서를 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정신건강 상담을 신청한 학생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했어요. 특히 MBA 2년차 학생들의 불안장애 진단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마이클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1시인데도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빈 커피컵 7개와 에너지 드링크 캔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 집에 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니?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쉴 시간이 없어요. 동기들은 이미 맥킨스이나 BCG에서 인턴 제의를 받았는데 저만 아직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에게 현재 상황은 정체성의 위기나 다름없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리아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때 그 한국 커피 혹시 하나만 더 마셔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지난주부터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온 부모님은 제가 구글이나 애플에 들어가길 원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고, 26세 그녀의 고민은 많은 이민자 가정 자녀들이 겪는 전형적인 갈등이었어요. 믹스커피를 타주면서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며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 모금을 마신 프리아가 물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에 조금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날 오후 카를로스도 제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29세 그는 평소보다 더 지친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지난주에 너무 무례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집에서 아버지가 공장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의료비 걱정에 학업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카를로스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깜빡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좀 진정되네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던 저는 복도에서 마이클과 에밀리가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 다 책을 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다음 주 수업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10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3주가 지나자 교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건 아니었지만 수업 전 15분간의 커피 타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마이클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28세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교수님, 사실 제가 어제 상담센터에 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3년간 강철 같은 멘털로 버텨온 그에게는 쉽지 않은 고백이었죠.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번아웃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사실 며칠 전부터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계속 불안하고.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자 그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그 따뜻함에서 위로를 찾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게 이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좀 진정돼요. 스타벅스 커피 마실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프리아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6세 그녀는 지난주부터 수업 후에도 남아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구글 입사보다는 제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단력이 느껴졌습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죠.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카를로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29세 그는 지난주 아버지의 수술비 때문에 휴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대학원 나와봤자 빚만 늘어난다고. 그의 말에는 첫 번째 대학원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클이나 프리아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에밀리에게서 일어났습니다. 25세 중국계 2세인 그녀는 처음 몇 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를 부끄러워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친구들이 들을까 봐 항상 걱정했죠. 그녀의 고백은 많은 2세 이민자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해보니 아시아 문화에도 좋은 면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함께 나누는 문화. 에밀리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비슷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경우 하루에 마시던 커피량이 현저히 줄었어요. 전에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를 하루에 3-4잔씩 마셨는데
이제는 오전에 한 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믹스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카페인을 적게 섭취하는데도 더 집중이 잘 돼요. 예전에는 카페인으로 억지로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는 적절히 쉬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의 말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리아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들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여전히 구글 입사를 더 원하시지만 적어도 제 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26세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카를로스는 학업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휴학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주말에는 MBA 학생들을 위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29세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취업 시장은 냉혹했고 930명의 동기들과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믹스커피 타임에 참여하는 학생이 5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래도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밤을 새우던 학생들이 이제는 둘셋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커피 한 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25세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각자의 고민을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어요. 혹시 이게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일까요?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 다음 달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중순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일 경영대학원의 사라 데이비스 교수였어요. 윌슨 교수님, 저희 학생들이 하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내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부터 다른 대학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지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프리아가 예일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프리아의 변화를 눈치채고 물어본 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26세 프리아의 말에는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일 방문 전날 밤 저는 지난 3개월의 데이터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 신청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도 탈락률이 현저히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3명이 휴학했는데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예일에 도착해서 만난 학생들의 모습은 몇 달 전 우리 학생들과 똑같았습니다. 피로에 찌든 얼굴, 손에 든 거대한 커피컵, 그리고 책상 위에 에너지 드링크들. 24세 제이슨이라는 학생은 특히 심각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2번 휴학을 고려했어요. 부모님이 20만 달러를 투자해서 저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24세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믹스커피 세션에서 예일 학생들의 반응은 우리 학생들과 거의 동일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과 거부감, 그리다가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후 데이비스 교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학생들이 서로 더 많이 소통하기 시작했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담센터 방문 건수가 30% 줄었다는 거예요. 그 무렵 마이클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8세 그는 결국 맥켄즈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면접에서 제가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지 물어봤는데 믹스커피 이야기를 했더니 면접관들이 정말 인상 깊어했어요. 특히 팀워크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았거든요. 그의 성공 사례는 곧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개인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팀워크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12월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비즈니스 스쿨 교육 컨퍼런스에서 발표 요청을 받은 거예요.
주제는 혁신적 학생 지원 프로그램 문화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카를로스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29세 그는 이제 경제적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았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제가 데이터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통계학 전공이었거든요. 그의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믹스커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GPA가 평균 0.3점 상승했고 팀 프로젝트 만족도가 40% 증가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 간의 네트워킹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전국에서 온 150명의 비즈니스 스쿨 교수들과 행정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실제로 믹스커피를 준비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이고 이해이며 서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발표 중간에 에밀리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25세 그녀는 이제 학급 대표로 활동하며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 문화를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성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발표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컨퍼런스 후 한 달 동안 전국 20개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탠포드, 시카고, 노스웨스턴, 듀크 모두가 자신들의 캠퍼스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카고 대학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한 달 만에 학생 참여율이 80%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학생들이 스스로 믹스커피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학생처장이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2월 중순,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기자가 직접 하버드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고 일주일 후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하버드의 작은 혁명 한국 커피가 바꾼 MBA 교육.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환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3월 초 프리아의 스타트업이 첫 번째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6세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믹스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부모님의 기대와 제 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종이컵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장 기뻤던 건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서로 경쟁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어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깨달았죠. 내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93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겠죠. 그들 중에도 마이클, 프리아, 카를로스, 에밀리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고민과 꿈을 안고 이곳에 온 젊은이들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걸요. 가방 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가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희망이고 연결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작은 씨앗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함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5월 마지막 주 하버드 야대에는 졸업식을 앞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이 학생들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졸업식 전날 밤 마지막 믹스커피 세션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거였어요. 교실이 아닌 하버드 야드 한켠의 잔디밭에서 말이죠. 마이클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28세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맥켄세이에서의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팀장으로 승진 제의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믹스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번아웃으로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2년 전의 불안함 대신 단단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켄세이 동료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팀을 잘 이끄는지 물어봐요. 저는 항상 말해요.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프리아는 자신의 스타트업 cultural bridge로
이미 200만 달러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어요. 26세 그녀의 회사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죠. 부모님이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처음에는 구글 입사를 포기한 걸 아쉬워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만든 변화를 보시고 더 큰 꿈을 꾸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가족의 인정을 받은 기쁨과 함께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확신이 빛났습니다. 카를로스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어요. 29세 그는 졸업과 동시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합격했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를 모두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여동생 대학 등록금도 제가 도울 수 있게 됐죠. 그의 말에는 첫 번째 대학원생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증명했어요. 우리 같은 가정 출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게 조언을 구하는 후배들이 많아졌어요. 에밀리는 아마 가장 많이 변한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이제 하버드 아시아계 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문화를 숨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제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걸 알아요. 특히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이 정체성 혼란으로 고민할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해요. 그녀가 운영하는 멘토 프로그램에는 이제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졸업식 당일 930명의 졸업생 중 실업자는 전년도 23%에서 12%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의 만족도였어요. 졸업 설문에서 하버드 경험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94%를 기록했거든요. 졸업식 후 리셉션에서 학과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건강 지수가 크게 개선된 게 인상적이어요. 실제로 졸업생 대상 정신건강 조사에서 우울증 지수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 건수도 60% 줄었어요. 6월 초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 인시아드, 옥스퍼드의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 등 유럽 주요 대학들이 하나둘씩 믹스커피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사례였어요. 그들은 Korean Coffee Culture라는 이름으로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 6개월 만에 학생 참여율이 85%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영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몰랐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동양의 공동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 학생처장의 보고서였습니다. 7월에는 아시아에서도 반향이 일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홍콩과 기대, 그리고 놀랍게도 도쿄대학교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문화가 역으로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였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하버드 믹스 커피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역수입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가 미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셈이었죠. 8월 말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졸업생 12명이 함께했어요. 서울대학교와의 교환 프로그램 일환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우리 졸업생들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클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려준 스승이었습니다. 28세 그의 말에 한국 학생들이 크게 박수를 쳤어요. 부산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처음 믹스커피를 마셨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믹스커피를 주문했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지난 1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안해하던 학생들의 얼굴, 점차 변화하는 모습들, 그리고 졸업식에서의 환한 미소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버드에는 새로운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윌슨 커피 모먼트라는 시간이 정식으로 포함된 거예요. 새로 입학한 930명의 학생들이 모두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마셨던 믹스커피가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22세 그 학생의 얼굴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47개국 189개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참여 학생 수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만족도는 92%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계적 성과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대학들의 학생 중도 탈락률이 평균 40% 감소했고 졸업 후 취업률은 25% 향상되었어요. 정신건강 상담 건수도 전반적으로 35% 줄었습니다. 지난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사례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이 만든 교육혁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것이었다는 걸요. 공항에서 마신 믹스커피 한 잔, 그리고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함께 꿈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 연구실에는 믹스커피 한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는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봅니다. 작년 졸업식에서 마이클, 프리아, 카를로스, 에밀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모두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미켄세이에서 팀빌딩을 위해 믹스커피를 활용하고 있고, 프리아는 자신의 직원들과 매주 커피 타임을 갖고 있어요. 카를로스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멘토링할 때마다 믹스커피를 준비한다고 하고, 에밀리는 여전히 하버드 후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